안녕하십니까. 특수경례훈련단 단장 유치권 콜럼보입니다. 지금 그 특수경례훈련단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어,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책 8권과 제 사진이 있습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MPL,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례 박사. 이런 책 8권이 제가 최근 한 20년 동안 어, 쓰고 판매한 책입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통해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장님, 유치권도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가요?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무줄은 늘어나지만 유치권도 과연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2009년 3월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그때 안산시청 신문실은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문실 밖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신문실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느냐? 이 안산에 있는 대형 오피스텔 255실입니다. 방이 데코스 호텔. 이 낙찰인들이 신청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날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오피스텔 70개를 낙찰받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누리 아카데미 회원들이고, 신청인들이죠. 그 다음에 인도명의가 피신청인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15개 업체의 대표들입니다. 흔히 유치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 유치권 사건 이거 들고서 변호사한테 가보면은 대부분 소송하라 그래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법리에 맞기만 하면은 인도명령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명령을 해야 신문 절차를 이제 갖추게 되죠. 이 신문 절차는 이 소유자와 채무자 아닌 다음에는 반드시 한 번씩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자라니까 이제 신문 절차를 갖게 된 것인데, 그럼 인도명령은 뭐냐? 인도명령 뭔지 곤란하죠. 잘 모르시겠죠?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게, 그 살고 있는 사람한테서부터 경매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방 빼고, 집 빼고, 공장 빼고, 여기 나가라고 하는 그런 법원에서 하는 명령이 인도명령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도명령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비용이 작게 듭니다. 인도명령 지금 현재, 지금 이제 2023년 1월 현재로 보면은 32,200원이 들어갑니다. 왜 32,200원이 들어가느냐? 인도명령은 수입이자 1,000원밖에 안 붙습니다. 신청이 비신청이니 각 4매번 송달료, 지금 52,200원이 이제 1회번 송달료니까 이게 6번이면 31,200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이제 1,000원 해가지고 32,200원이면 됩니다. 시간도 빨리 아주 짧게 걸리죠. 인도명령 처리, 법원에 가면 이 법원 벽에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즉시 되어 있습니다. 즉시. 소유자, 채무자는 즉시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신문 절차를 가지게 되면 신문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4일 걸리니까, 그건 뭐 당연히 한 달 정도 잡는다고 봐야 됩니다. 또 특별한 신문사항이 없으면은 또 신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 경매 사건은 2004년 5월 24일 날 경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개시 결정이 그때 났어요. 그때 나가지고서 이게 지금 5년 동안의 경매가 더 끌고 있는 사건인데, 이 지금
신문실에 와 있는 경매 기록만 하더라도 말이죠. 사람 키를 넘을 만큼 그렇게 아주 기록도 몇 년 동안 경매했으니까 골치 아픈 사건이 경매 계장으로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건 중에서 담당 판사가 유치권 신고서, 공사 견적서 이걸 이제 찾아가면서 유치권을 신고한 공사업자들에게 실제 공사비 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회원 이제 김동문 회원이 판사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판사님, 이 유치권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 겁니까? 담당 판사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치권이 뭐 어떻게 늘어난다고요? 어? 자, 그러니까 유치권 신문 중인데 이 뜬금없이 고무줄 얘기가 뭐지?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 우리 이제 김동문 회원이 다시 질문했어요. 유치권을 신고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60세대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했는데, 기록을 보시면 나중에 유치권 확장 신고를 해가지고 255세대 전부 유치권을 신고했거든요. 이렇게 유치권을 고무줄처럼 막 늘어뜨려가지고 확장 신고를 하는 것이 과연 그 법리에 맞는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가 즉시 대답을 했어요. 유치권이 커지고 확장되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법이죠. 이 담당 판사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 인도명령 신청한 우리 회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유치권 확장 신고가 불법이면은 유치권자들에게 인도명령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이때 실제 말이죠. 실제 이 경매를 담당한 판사께서 공사업자들 들으세요 하고 얘기했죠. 이 유치권 없어. 이거 성립이 안 됩니다. 유치권을 갖다가 60세다가 255세들 누가 확장하라고 그랬어요? 확장해서 신고하는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공사업자들이 아무도 대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렇게 공사업자들이 임의대로 유치권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담당 판사의 선명인 것이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서를 한번 볼까요? 자,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사건, 2004 타경 18661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번호 몇 번, 신청인, 피신청인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청 취지. 비신청인의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하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자, 사실관계. 우리는 낙찰인이고 저 사람도 유치권자라고 하는데 실제 유치권자는 아니다. 그럼 이 사람도 유치권자가 아닌 이유가 뭐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자,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확장한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를 했다. 유치권 확장 안 되는데 확장을 했다. 이거는 유치권의 법리를 잘 모르는 오해한 그런 부분이고, 도대체 유치권을 확장해서 점유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우리가 인도명 신청을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점유의 근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주십시오. 자, 특히 말이죠. 2004년 5월 24일 날, 자, 이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돼서 압류의 처분 금지효가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서 유치권 취득을 주장한다면은 이건 이제 민법 320조 2항에 규정한 불법 점유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대법원에 2005-2688이라고 하는 사건의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2004년 5월 24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갔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때 압류의 처분 금지요. 압류해서 압류된 부동산에 처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그럼 이 효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집을 판다든가 남한테 뭐 준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전자담보 설정한다든가 이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현수막을 제가 말이죠. 사진을 찍어서 인도명령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2004년 8월 14일부터 우리는 유치권 점유 중이라 하고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아니 2004년 5월 24일 그 이후에 점유하면은 유치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말이죠. 2004년 8월 14일부터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3개월 후에부터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유치권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그 유치권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뭐 합동 사무실을 차려가지고서 그 1층에 사무실 공간도 넓게 해서 썼어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 책꽂이 책도 몇 권 있는데 뭐 제가 쓴 책이 이제 유치권 풀고 법정지상권 허물기라는 책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는 척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요 이 책에 말이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대해서 내가 써놨는데 이 책은 사놓고서 보지도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말이죠. 제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 이유는 이미 이 오피스텔에 처음 이제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그 현수막을 보고서 유치권이 성립도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 또 채무자가 또 회생 신청해가지고 회생 신문한다고 또 몇 달 늦어서 몇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이제 유치권 신고된 금액이 자그마치 180억입니다. 우리 영상 나타나는 금액으로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그 유치권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치권에 관해서 제1인자라고 하면서 제일 많은 걸 들어가 가지고 유치권을 없애는 그 시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보이고서 뒤에 앉아 가지고서 유치권 1인자라 하면 그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이거 이제 70개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실 제가 여기에서 받은 인도명령 결정문이 제가 인도명령 신청서를 한 이틀 3일 동안 썼어요. 천장 인도명령 신청서 썼거든요. 그리고 신청한 게 인도명령 결정이 다 됐습니다.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평생 동안 뭐 한두 건 이렇게 인도명령 결정문 받아볼지 모르는데 그 아마 안 받아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한 90%는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한목의 천장을 받은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면 또 대물 변제 받았다고 유치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물 변제는 사실 유치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대물 변제는 공사업자가 공사 대금에 대신해서 이 물건으로 받는 그게 대물 변제죠. 공사업자의 소유이지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대물 변제 받았다고 얘기하는 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 이거는 이제 또 대물 변제가 확정도 안 된 거예요. 대물 변제가 확정이 되려면은 이 사람들 앞으로 등기가 돼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등기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대물 변제했다고 대물 변제 그 의미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언제 한번 대물 변제에 관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물 변제 그거는 대물 변제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유치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대물 변제가 이행기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 유치권을 갖다가 만들고 이것도 거기에 뭐 이 깍두기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이 사법시험을 1차 패스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르면 괜찮은데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 좀 아는 사람이 말이죠. 이게 유치권 확장 신고를 하고 뭐 하고 이런 천하의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확장 신고 안 하고 60개만 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살지. 어? 그냥 돈 받지. 뭐 때문에 255개 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냐고요. 이게 말이죠. 한 세대에 8천만 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잔금 치고 한 3개월 되니까 말이죠. 8,500까지 올라갔어요. 뭐 낙찰은 한 개 개당 전부 한 2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뭐 최저가가 2천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2% 올려 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40만 원 더 올려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사실 그때 당시 나는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강의하다가 이 물건을 발견하고 이 살려고 하다가 이제 이 소유자가 파산해가지고 회생 심리 한다고 또 몇 달 변경돼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180억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1인자 소리 들으면서 그것도 안 하면 뭐 1인자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이거 뭐 저축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제자 저희 회원이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 회원하는 회사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어 가가지고 수익을 갖다가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70개 정도 이제 응찰을 하기로 이제 했는데 우리 이제 강의받는 회원들이 어떻게 또 그거에 또 기밀 유지가 안 되는지 빠져나가 가지고서 아이고 선생님 그거 한다면서 저도 좀 몇 개 주시죠 해가지고 그래서 회원들한테 한 50개를 주게 됐습니다. 회원한테 딱 50개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우리 70개는 원래 우리 80개에서 70개 정도를 이제 응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회원이고 뭐 우리 이제 뭐 동업자고 전부 이제 2%씩만 더 가격을 더 써라. 이 2천만 원에 2% 4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지금 회사의 대표가 이제 제자인데 이 대표의 동생이 겁을 먹은 모양이에요. 뭐 때문에 겁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은 그때 뭐가 씌웠는지 전부 70개를 했는데 70개를 전부 최저 매각 가격 2012만 5천 원, 2012만 5천 원 딱 그것만 기지. 그걸 갖다가 2052만 5천 원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못 산 게 50개입니다. 이건 또 최저가로 들어온 데가 또 있었어요. 그 아마 최저가보다 조금 높였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50개가 날아가 버리고 근데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8,500만 원 받고 파는데 이거 50개면 말이죠. 뭐 비용 다 빼고서 이전 비용 다 빼고도 한 개 6천만 원 남잖아요. 그럼 30억이. 근데 이 엉뚱한 친구들이 보면 또 20개 해봤자 낙찰가 4억 아닙니까? 이 낙찰가 4억을 이 된 거를 가지고 대출을 얼마 받았느냐도 20억을 전북의 뭐 상호저축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호저축은행도 망하고 이 업체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받은 20개는 또 2년 후에 다시 경매가. 그 참 이 회원도 참 부실한 회원을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저는 이제 고생만 하고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별로 뭐 돈을 갖다가 전혀 뭐 나중에 이제 회원들이 고맙다고 가져온 거 외에는 뭐 돈을 갖다가 아주 작품을 갖다가 이제 망친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말을 하는데도 안 듣고서 그냥 최저 매각가격 딱 그거만 쓴 거는 이제 씁쓸한 것이고 우리 회원들이 이걸 사가지고서 좀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또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이런 물건이 나타나면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쭉 나눠줘 가지고서 그렇게 돈을 갖다 벌게 해줄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한 몇 억씩, 10억씩 버는 회원까지 있어, 이거 가지고. 어? 그런 아주 뭐,
야, 평생 벌 돈 다 벌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저한테는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제가 직접 대면 강의를 합니다. 서초동 1570의 2번지 이 3층에서 대면 강의를 합니다. 이제 대면 강의를 이제 지금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꼬박 쉬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그 덕분에 제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